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상입니다. 오늘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졌대요. 상상 시간을 가졌대요. 상상 시간. 재밌죠? 여러분들은 상상의 시간을 혹시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그 상상의 시간에 뭐 어떤 걸 상상했냐면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그 경비를 누가 서느냐? 로버트가 쓰는 그런 상상을 했답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다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그 아파트에 지금 경비를 하고 계신 아저씨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요, 순간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막 상상을 했는데 갑자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머뭇머뭇대면서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다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야. 지금 아저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을 해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경비원 아저씨는 그 로버트의 배터리를 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꿈, 여러분들의 어떤 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목표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꿈과 그 목표로 가는 그 과정에는요, 반드시 사람이 먼저입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조선의 경제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 여러분 경제 파트만 되면 이렇게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쭉쭉 한번 진도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개를 한번 볼 거예요. 수취 제도의 어떤 모습과 수취 제도의 어떤 모습, 요거 하나 살펴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거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경제의 어떤 이모저모, 농업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수공업, 광업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를 다 아우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수취제,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금은 크게 조세와 그다음이 공납과 역으로 나뉘어지죠. 그죠? 이건 뭐 고대부터 일관되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조세, 공납, 역. 자, 이 조세는요, 기본적으로 토지세죠. 기본적으로 이건 토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세. 내가 그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물을 거두면 그 중에서 얼마를 일부를 이제 국가에 내는 거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어른들이 이제 돈을 벌면 그 중에서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일부를 국가에 내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공납은 이거는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특산물. 네,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 특산물을 내는 기준은요, 호예요. 집집마다 내는 겁니다.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역은 뭐냐면 이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려 시대도 했었어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뭐냐면 군역,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 남자들이 하는 거죠. 1세부터 59세까지. 그 다음이 요역. 요역은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 쌓기, 뭐 길내기 이럴 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세와 공납, 역, 이러한 세금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천되는지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토지세를 그러면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 조선시대는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왜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뭐 이런 어떤 세금 걷는 어떤 그런 규정들 각 시대별로 있잖아요. 조선시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과전법, 토지세와 관련된 법조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전법이라고 했습니다. 과전법. 자, 이 과전법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과전법은 어떤 거예요? 왜 고려 말 신진사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권문세조의 대농장 이런 것들을 쫙
국가가 다시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과전법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위화도획은 정치적으로 또는 과전법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신진사대부의 어떤 정치 경제 기반을 강화했다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이 과전법은요, 맨 처음에 거둘 때는요, 약 한 1결당 약 한 30두 정도. 네, 1결당 약 한 30두 정도를 걷도록 했습니다. 1결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한 3,000평 정도. 자, 그런데 3,000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학교 한 운동장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서 나온 생산량의 한 30두를 내도록 되어 있다. 뭐 쌀 한 가마, 쌀 두 가마, 뭐 이런 어떤 그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요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세종 때가 되면요, 뭘로 바뀌냐면 공법이라고 바뀐다. 공법. 자,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이 공법 하에서는요,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 1결당 4에서 약 한 20두 정도, 네, 4에서 한 20두 정도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4에서 한 20두 정도. 기준은 뭐냐면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에 의해서, 이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를 나눈다는 얘기죠. 6개 등급으로.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예요. 토지의 비옥도를 따져가지고 걷는 것이고,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거면 그 해의 뭐 기후 조건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풍흉, 그 해가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시기였다, 아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풍흉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요 공법은 세종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은 세종 때 시행되었던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토지세와 관련된 세금 규정, 토지세와 관련된 세금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요, 조금 복잡해요. 네, 토지 비옥도 따져야죠. 그의 풍융 따져야죠. 각각의 지역마다 걷는 게 다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 15세기 모습이라면 여기가 16세기라고 보세요. 제가 라인을 그어놨죠? 예, 16세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6세기로 오면요, 그냥 최저세율을요, 최저세율, 관행적으로 최저세율을 걷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최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4두나 5두나 6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일 적게 걷는 방식으로 해서 세금을 좀 거두어들이고 있는 방법을 지금 채택하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흐름이에요. 조선 전기 세금을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걷는 기준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걷어졌군. 지금은 여러분들 왜 그 소득에 따라 가지고 그 뭐 어떨 때는 뭐 12% 뛰기도 하고, 전체 소득이 12% 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20% 뛰기도 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 38% 뛰기도 하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 지금과 똑같아요. 자, 이런 어떤 그 방법들에 의해 가지고 토지세를 지금 걷어들이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거두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납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전법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할게요. 이 과전법 체제 하에서는요, 세금을 거두는 법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왜 그 관리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잖아요. 공무원들 월급 받듯이, 그죠? 국가를 위해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걸 뭐라 그랬죠? 수조권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리. 자, 그 수조권에 관련된 조항도 이 과전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전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련, 경제 관련해서 토지세 규정도 들어가 있고, 수조권 규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수조권은 뭐냐면, 토지세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느냐에 대한 규정이고, 수조권은 뭐냐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해서 그 대가로 가져갔냐에 대한 규정. 그죠? 공무원 월급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과전법에. 이 과전법 안에는 세금 걷어들이는 규정도 있고, 공무원 월급 얼마를 줄 거냐에 대한 규정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주는 그 기준이 말하는 수조권이니까 그 수조권에 대한 기준을 한번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과전법이 있는데요. 자, 이 과전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수조권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네, 수조권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네, 공무원 월급 기준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공무원 월급 기준은요. 자, 먼저 과전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전법 규정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누구한테 주느냐? 월급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주느냐? 먼저 전직과 이건 좀 중요합니다. 예,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줍니다. 네, 전직과 현직 모두에게 줍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냐면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요. 이 수조권에 대한 거니까 이 과전법 체제에서 이 공무원들이 받는 그 토지, 물론 그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노급도 마찬가지고 관료전도 마찬가지고 고려 전시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수조권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습이 돼야 안 돼요. 세습 안 돼요. 원칙적으로 이 수조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세습 불가예요. 그런데 이 과전법 하에서는요. 세습은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수신전과 수신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켜라 이거죠. 믿음을 지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과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휼양전. 국률이 여기서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 부모가 다 죽었을 경우 즉 고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휼양전. 그러니까 양반들은 토지가 세습되지 않지만 이렇게 자신의 부인이라든지 자신의 자식들한테 일부를 세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남아있다. 여기 과전법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자꾸 생각을 하세요. 자, 시간이 지나가. 이 과전법이 운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왜 그 신문지상에 보면은 왜 공무원 연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 계속 적자다. 뭐 국민 세금으로 띄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개정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금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만 수조권을 줘야 되는데 전직도 주고 현직도 줘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준단 말이죠.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런데 게다가 국가의 반납을 다 하면요. 어떻게 좀 운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수신전, 휴량전으로 지금 이게 세습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원래 세습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토지가 부족하겠죠. 그죠? 자, 토지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부족. 이 토지 부족 현상을 메꾸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없어요. 공무원들 줄 월급이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시행한 그 법이 뭐였냐면요. 그 법이 바로 직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전법. 자, 이 직전법은요. 누가 시행을 했냐면 요거는 세조 때 시행을 했고요. 자, 이 직전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현직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가 없으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수신전과 휼양전 있죠? 수신전과 휼양전을 없애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여러분들 상식이잖아. 땅이 없으니까 현직한테만 주는 거고 수신전과 휼양전은 지급하지 않는 방식.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어차피 사람 사는 거 비슷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하려는 모습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직전법을 시행을 합니다. 직전법을 시행하는데 자,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하고 나서 지금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럼 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 당시 공무원들은 현직에 있을 때
확실히 챙겨놓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요. 퇴직하고 나서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시행한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 자, 그게 뭐였냐면요. 예, 바로 관수 관급제라는 겁니다. 자,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국가에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현직에 있는 이 관료들이 말이죠. 수조권을요 가졌잖아요. 지금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월급이니까 이게 연봉이니까 가져간단 말이에요. 가져갈 때 힘이 있으니까 양반들이 권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뜯어가는 거야. 뜯어가니까 농민들이 너무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 관리들이 기층 농민들한테 막 뜯어가고 있죠. 지금요. 더 많이 뜯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가 들어와서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걷는 거예요. 옛날엔 관리가 걷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잖아. 지금. 그죠? 관리가 더 많이 내. 안 내.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국가가 정해진 액수를 걷어서 국가가 관리한테 지불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걷어서 국가가 관리한테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관리가 농민들한테 과도한 수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걸 걷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관수관급제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농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관리와 수조권을 갖고 있는 관리와 농민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거기에 국가가 개입을 했으니까 국가가 농민들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죠? 그렇게 있다가 아예 16세기가 되면요. 16세기 되면요. 아예 직전법 제도를 폐지시켜버려요. 직전법, 이거 도저히 수조권 제도 이거는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직전법 제도를 아예 폐지시켜버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직전법 폐지가 되면서 오로지 녹봉. 네, 원래 이제 녹봉도 주고, 1년에 정기적으로 녹봉도 주고 수조권도 줬는데 이제 수조권은 이제 없애고요. 녹봉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수조권은 이제 완전히 소멸됩니다. 관리의 수조권. 관리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죠. 수조권은 이제 이 시대 16세기 이게 명종 때거든요. 완전히 소멸되고 있더라라는 거.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또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직전법. 여기가 이제 15세기의 모습이고요. 15세기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지금 16세기의 모습. 여기가 이제 조선 후기의 모습. 조선 후기의 모습. 자,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네요. 요 빨간 라인은 뭘까요? 그러면 요거는 양란이 되겠네요. 그죠? 양란 기점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토지세 과정법에는 이제 이런 규정들이 있네요. 수조권에 대한 규정도 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자, 이런 어떤 방식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공납입니다. 특산물을 어떻게 거뒀느냐? 집집마다 거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게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 좀 문제가 발생해요. 16세기로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16세기로 가면 이 박납의 폐단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박납의 폐단. 자, 박납의 폐단은 과연 또 뭘까요? 박납의 폐단. 이 방자는 뭐냐면 막을 방자예요. 납부하는 것을 막는다는 얘기죠. 뭐냐면 특산물을 지금 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특산물을 내는 것은요. 정기적으로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제주도에서 그 특산물이 귤이야. 근데 귤이 올해 500개를 내야 되는데 비바람이 많이 차나요. 거기 제주도는요.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 그럼 500개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개를 내라고 자꾸 추궁할 거 아니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는 힘든 일을 대신 서비스해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뭐 해외에서 직접 구매? 직구라고 하나요? 네, 직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그러면 또 직구를 해주는 대행의 업체가
생기듯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이 당시에도 이렇게 혼자 내는 게 이게 이제 특산물 내는 게 불편하니까 특산물을 대행해주는, 대신 내주는, 돈만 내면 돼 대신 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 그걸 박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납업자들 좀 더 편하게 해주려는 이 박납업자들이 누구랑 결탁하냐면요, 이 지방관으로 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납업자들이 지방관들한테 돈을 찔러주고요. 이 지방관들은 오로지 그 특정 박납업자들의 특산물만 받는 거죠. 가격이 어떨까요?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16세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을 한번 볼게요. 역은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죠. 임진왜란 몇 년에 벌어진지 아세요? 1592년 벌어져요. 즉 200년이란 시간 뒤에 임진왜란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1392년 나라가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질 때까지 큰 전쟁이 없어요. 예, 이 조선이 좀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전쟁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군역이 말이죠. 군역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 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네, 군역의 요역화 현상,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져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용어는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사는요,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시기가 똑같아. 아, 요즘 여러분들 지하철 가시면은 왜 공익 요원들 계시잖아요. 그죠? 공익 요원들 계시죠? 그분들 원래 뭘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원래는 남자니까, 그죠? 남자니까, 젊은 남자니까 군대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 가셔가지고 나라 지키셔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군인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신체적으로나 어떤 그 상황,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전방에 나가서 국가를 지키는 것 말고 대민 봉사, 대민 서비스, 그죠? 공익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군역의 요역화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6.25 전쟁 벌어지고 나서 현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현역이 인원, 그 군대 현역 인원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대신 줄인 그 인원을 대민 봉사에 지금 쓰고 있죠. 심지어는 학교에 여러분들 뭐 조교식으로 해서 파견되기도 해요. 요즘은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에요. 똑같이 이때 벌어지는 거야. 전쟁 터진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서 전쟁이 별로 이제 없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다가 군대가 이게 이 요역이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뭘 내고 빠지냐면, 자, 이런 방법을 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가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립이라고 그래요. 대립. 대신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포제, 수포군. 포를 내고 빠지는 거예요. 예, 포를 내고 빠지는 거예요, 군대를. 시간이 흘러가 16세기쯤엔 약 한 1년에 한 2필 정도? 옷감을 한 2필 정도를 내고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6세기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 수포군에도 또 폐단이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지방관이 개입해가지고 더 많이 포를 걷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한 1년에 2필인데 이게 한 3필, 4필 이렇게 막 걷는 그런 방식들.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16세기는요, 좀 많이 세금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조선 전기에 비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살기 힘들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 16세기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임꺽정의 난. 임꺽정의 난이 왜 일어났겠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금 세금 체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요. 그죠? 어찌 본다면 이 200년, 1392년, 1592년이 제가 볼 땐 조선의 생명, 그 기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세기에 조선은 지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선 지배층들이요, 상당히, 제가 그 앞에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영리합니다. 네, 조선 지배층이 상당히 영리해요. 지금 제가 볼 땐 조선 사회는 지금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음에 불구하고, 왜 여러분 정치 파트에서 그 양란 이후에 그 북벌 아시죠? 북벌과 예송. 대외적인 면에서는 북벌을 통해 가지고 그 대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청나라 친다라고 해가지고 대외로 그 불만의 기운을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예송을 통해 가지고 예법, 예절이라고 하는 질서를 다시 또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좀 더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가정단위로 내려가면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더욱더 결합이 돼요. 그런 예가 강조되면서. 그래서 장자 중심의 어떤 가족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성의 지위가 푹 떨어져요.
이게 조선 후기에 벌어진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완되어 있는 전쟁을 통해서 이완되어 있는 사회 질서를 다 잡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대외적으로는 북벌,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예송,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부가 이 지배층들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압박과 긴장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줄 건 내줘요. 조선 후기 오면 여러분들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감세 정책을 취합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업은요 전면적인 감세 정책, 감세가 뭐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취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취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조세입니다. 자, 이 조세는요, 자, 영정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영정법, 영원히 정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자, 이 영정법을 시행했던 시점은 언제냐면요, 이것은 바로 영정법은 인조 때예요. 네, 인조 때 시행하는 건데 이 영정법은 뭐냐면 영원히 정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아예 그냥 이 최저세율을요 법적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1결당 4도에서 6도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과전법 1결당 30도에서 지금 1결당 4도까지 떨어졌죠. 엄청난 지금 감세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영정법입니다. 영정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박람회 폐단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공납 쪽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 문제는 바로 대동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거 대동법 시행한 첫 번째 시행한 왕은 누구예요? 광해죠, 광해. 그죠? 대동법은요.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합니다. 1결당 12두를 내도록 하는데요. 자, 이 말은 건 뭐냐면 이제까지의 그 기준이 아까 그 공납의 특산물 그 내는 기준이 집집마다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그죠? 그거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호에서 토지로. 네. 호, 집집마다 내는 거에서 지금 토지로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특산물, 각 지역의 특산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1결당 12도 쌀로 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쌀이 낼 수 없는 지역은 뭐 동절 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정부에서 쌀만 갖고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필요로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이제 쌀을 받으면 그 쌀을 누군가에 줘가지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오도록 해요. 그 상인들이 뭐냐면 그 상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공인들이라고 합니다. 공인. 자, 근데 여러분들 공인은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드리겠죠.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냥 자급자족적인 어떤 경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 썼던 어떤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드리려면 어마어마한 물건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공인의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바로 상품화폐, 이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도는 거예요. 바로 상품화폐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대동법이다. 그게 바로 대동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역은 뭐가 있냐면요. 역은. 근데 여러분 대동법 보세요. 대동법이 지금 호에서 지금 토지로 지금 나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땅이 없어. 땅이 없으면 이 공납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공납에는 상공, 별공, 진상이라는 게 있는데 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상 내는 것이고요. 별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때 내는 것이고 진상은 임금한테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상공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상공을 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땅이 없어. 나 가난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이 공납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면 이거 지금 땅만 내는 거니까. 그죠? 보세요. 감세 정책이라고요. 1결당 12두를 내기 때문에 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반발 심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이 당시 양반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양반들한테 지금 증세죠. 양반들한테 증세예요, 이건요. 그러니 광해가 평가를 받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쓰는 양반들이 광해를 평가하겠냐고요. 물론 광해가 뭐 영창대군을 죽인다든지 또 임목대의 폐위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들 더 떠나서 사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지배체제의 압박이 광해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이제 광해는 중립외교, 이 4대 외교를 지금 그르친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어떤 그 성리학자들 명분론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00년 걸려요. 그만큼 지배층의 증세에 대한 저항은 컸다. 제가 이야기하는 감세라고 하는 건 기층 민중들에 대한 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내가 토지가 없어? 그러면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어떤 그 전면적인 어떤 그 세금 체계는요, 이렇게 감세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을 한번 볼게요. 역에서는요, 어떤 법이 또 시행되냐면 균역법이 시행됩니다. 균역법. 자, 이 균역법은 뭐냐면요, 이것도 엄청나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바로 1년에 한 필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지금 1년에 2필이었죠. 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래요, 이것도요. 그죠? 그러면 국가 재정이 지금 뭔가 이렇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 국가에서 쓸 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기층 민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려면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재정을 줄여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 세금을 덜 거들면 누구한테 많이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자, 근데 그 누군가가 더 많이 내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야. 부자들한테 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왜냐면 이 역에서 양반들은 면제예요. 양반들이 포 안 내요. 양반들은 포를 안 내요. 양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1년에 한 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은 돌아가야 되니까 이에 대한 보완책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보완책.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자, 먼저 어장세, 염세, 소금이에요. 선박세. 주로 이 어촌 쪽에 지금 세금이 지금 몰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무군관포라고 있어요. 선무군관포. 양반은 아닌데 돈이 좀 많아. 이런 사람들한테 선무군관이라는 그 직을 주고 포를 받는 거예요. 선무군관포. 예, 돈 많은 사람들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권력 갖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작이라는 걸 징수를 합니다. 결작. 결작은 뭐냐면 이 결작은 1결당 2두예요. 1결당 2두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균역법에 대한 내용들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지금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세금이 어느 쪽에 지금 몰리고 있죠? 1결당 4두에서 6두, 1결당 12두, 1결당 2두. 지금 다 조선 후기로 가면요. 지금 이 세금 체제의 어떤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세금이 조세가 지금 어디, 세금 체계가 지금 어디에 지금 몰리고 있어요? 세금들이 지금 다 토지에 몰리고 있죠. 그래서 조세의 전세화 현상. 조세, 세금 체계의 전세화 현상. 또는 조세의 급납화 현상. 돈으로 내는 거예요.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 이 조선 후기에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조선 후기는요, 이렇게 전면적인 감세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란 사실 이 엄청난 전쟁 2번 겪으면요, 그 왕조는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여러분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300년을 더 버텨요. 그 버틴 이유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버틴 거거든요. 그 중에 그 뭔가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세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많이 배워야 돼요. 뭔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백성들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치도 더 잘할 수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정권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이렇게 세금 체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농상공업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농업은요,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냐면, 일단 그 시비법, 반농사에서 시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비법, 비료 만드는 법이죠. 예, 시비법이 발달해요. 이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고려시대는 휴경지가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12법 조선 전기 가면요 더 발달해요. 더 발달해서 휴경지가 완전히 소멸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됩니다. 모내기법이 일반화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모내기법 일반화는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네,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정부는 원치 않습니다. 일반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원치 않는 이유는 뭐냐면 봄가뭄. 정부가 원치 않는 이유는 봄 가뭄에 대한 우려죠. 봄 가뭄에 대한 우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내기법은 일반화되고 있더라. 왜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요. 노동력을 줄일 수 있고요. 반면에 생산량은 늘릴 수 있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는 얘기, 그 1명은 여러분들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라 그래요. 광작이 가능해지죠. 광작이 가능해지니까 1명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1명은 넓은 토지를 경작하니까. 근데 나머지 4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은 4명은 토지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은 임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즉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농민층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랬죠? 잉여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잉여물을 갖고 이제 물건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로 한 걸로. 즉 쌀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쌀의 상품화. 쌀이 이제 먹는 거, 자급자족이 그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상품이 된 거예요. 쌀의 상품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밭농사 대신 논농사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겠죠. 장사되니까. 자, 바로 이 모내기법이 바로 이런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근데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있는 상업, 수공업, 광업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건 모내기법의 일반화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선 전기에는요, 소작인들이 이 세금을 어떻게 냈냐면요, 세금이 아니죠, 지대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토지세는 여러분들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였죠. 그럼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소작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소작인들은 지주한테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빌린 대가로. 지금도 왜 그 집을 빌려서 사용하시는 그 분들은 뭐 월세를 낸다거나 그러잖아요. 똑같이 이 당시에도. 그걸 뭐라고 하면 지대라 그래요. 지대. 조선 전기 지대는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조선 전기 지대는 타조법이었습니다.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작할 때 그 지대를 타작할 때 그 세금을 나누는 거예요. 100가만 나왔다. 예, 그러면 이 타조법은요, 2분의 1세예요. 5분의, 그러니까 2분의 1세니까 50가만 내야 되겠지. 100가만 나왔으면 50가만 내는 거죠. 그죠? 이런 2분의 1세, 병작 반수제라고도 합니다. 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 도조법이 또 등장합니다. 도조법의 등장. 자, 이 도조법이 뭐냐? 도는 뭐냐면요, 도박이에요, 도박. 세금을 도박을 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지금 타작할 때 그 생산물의 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그죠? 반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아예 계약을 하는 거예요. 타작하기 전에 아예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올해 지주한테, 당신한테 지대로 쌀 50가마 주겠소. 풍년이건 흉년이건 50가마 주겠소. 라고 거는 거예요. 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지주가 이 농사 짓고 있는 농민한테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알아서 하면 되니까. 난 무조건 50가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신관계를 완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옛날에 여긴 타조법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생산량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거기서 반반 나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산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주는 그 농민한테 자꾸 간섭을 한다고요. 생산량 파이를 크게 키워야 그 반을 내가 갖고 오는 거니까 자꾸 간섭을 한다고요. 뭘 통해서? 신분제를 통해 가지고. 난 양반이고 너는 상민이잖아. 압박을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50가만 낸다고 했으니까 제가 게으르건 제가 잠을 자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50가만 받으면 되는 거야. 지주는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신분제, 양반과 그 기층 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제의 어떤 그 기능들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 여러분이 조선 후기 가면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어떤 근대로 가는 어떤 그 평등사회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런 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도조법이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농서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농사직설, 우리 어떤 그 실질적인 경험. 그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세종 때 만든 어떤 그런 책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 여러분들 농가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가집성이라든지 또는 색경. 전 색경이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저는 야한 책인 줄 알았어요. 색경이니까 이게 뭐지? 왜 교과서 이런 게 나오지? 했는데 아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색다른 경작법, 색다른 경작법이 들어가 있다. 이거 당시 색다른 경작물이 뭐가 있을까요? 상품작물, 바로 상품작물들에 대한 뭐 담배라든지 또 뭐 인삼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색다른 어떤 그 경작물들에 대한 재배법 이런 것들이 지금 실려져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농업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상업을 볼게요. 자,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자급자족 경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적 경제관이 이제 운영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과 검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의 그 관어상인들을 보면요. 국가에서 허락을 맡아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로거리에 그 시전 있죠? 시전 상인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장시 돌면서 장시를 유통망으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부상들, 보찜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보부상들이 있었죠. 조선 후기 오면요. 자, 지금 모내기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했죠. 잉여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잉여물 갖고 교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겠죠. 조선 전기는 그냥 자급자족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환 행위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요. 잉여물이 많다 보니까 생산량 증가에 의해서 잉여물이 많다 보니까 갖고 교환 행위를 많이 해요.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자, 관어상인은 누가 있냐면요. 여전히 시전상인들이 있습니다. 시전상인들은 이때 어떤 권리가 있었냐면요. 금난전권. 금하는 거예요. 난전. 어지럽게 판을 까는 그런 어떤 난전들을 금지하는 겁니다. 왜? 종로에 가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상가가 있고 상가 앞쪽에 포장마차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옛날 조선시대는 그런 포장마차들이 난전이 되는 거예요. 난전. 그런 난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금난전권. 자, 시전상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보부상 그대로 있고요. 보부상은 지방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관어상에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인들입니다. 공인들. 공인?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어느 법의 시행으로 나왔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동법의 시행으로 등장한 관어상인. 공인이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조선 후기 와서 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대동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전상인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관어상인들이고요. 사상들이 또 활발히 활동을 하겠죠. 사상들. 자, 사상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자, 사상들이에요. 사상들. 거상들입니다. 거상들. 난전도 사실은 사상이죠. 하지만 이 난전은
굉장히 규모가 적은 그런 상인들이고 요 사상들은요 아주 규모가 큰 거상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상인들이 있다면 여기 의주의 만상, 의주 지역에 만상이 있고요. 의주의 만상. 그다음이 여기 이제 개성의 송상. 그리고 요 아래 서울, 서울의 경강상인. 경강상인. 그다음에 부산, 동래죠. 동래의 내상. 요런 상인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만상은 주로 이제 어느 나라랑 무역을 많이 할까요? 만상은 청나라겠죠, 청나라. 저 중국이겠죠. 내상은 주로 일본 상인들이겠죠. 일본 상인들과 이제 교역을 많이 하겠죠. 반면에 이 송상은요. 송상은 이 만상과 내상을 연결해주는 중개무역. 네, 이 중개무역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인삼 이런 걸 많이 팔고요. 개성 송상이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 역할들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경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 배를 통해 가지고 이 상행위를 많이 해요. 선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배를 이용한 상인, 선상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큰 무역을 해야 되니까,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또 거간, 중개해주는 어떤 그런 상인들이 등장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객주나 여각이라고 합니다. 객주 또는 여각. 네, 객주나 여각이라고 한다. 숙박업 또는 중개업 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여각, 여관. 그죠? 연결되시죠? 숙박업이나 이런 상인들이 들어왔을 때 숙박을 제공한다든지 물건을 좀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제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로 어디서 했냐면요. 이 당시 조선 후기가 되면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있어요. 개시는 뭐냐면 공무역이고 후시는 밀무역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개시와 후시무역, 그 압록강 쪽 있죠? 압록강 쪽, 의주 쪽에 개시와 후시무역.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쪽 지역. 네, 이쪽 지역에는 이제 개시무역. 자, 압록강 두만강 이 지역이에요. 개시무역. 그 다음에 이 동래 내상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개시와 후시무역.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저쪽 만주 쪽에 좀 올라가시면요. 여기다가 또 이제 여기는 후시무역만. 네, 후시무역 형태로 이런 어떤 그 국제무역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 하여튼 조선 후기가 되면요. 굉장히 상행위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행위가 활발되려면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화폐가요. 뭐 물론 있었어요. 저화라든지 뭐 조선 통보가 있었는데 상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게 유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굉장히 화폐가 있어야 이런 상행하는 데서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상평통보가 아주 활발히 유통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이게 화폐가 이제 활발하게 이제 교환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저장을 해요. 옛날에는 창고에다 쌀을 저장했잖아요. 근데 쌀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쌀 저장하면 썩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화폐가 나오는 족족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폐가 만들긴 만드는데 일시적으로 돌질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황이라고 합니다. 전황.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황. 일시적으로 전황이 발생하기도 해요. 동전할 때 그 전. 돈이 황무지 할 때 말라버리는 현상. 그럼 이 돈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화폐 가치가 올라가겠죠? 물가는 떨어지고요. 예,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반대인데 어쩌면 이런 전황이 또 일시적으로 벌어지고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모내기법이 지금 일반화되면서 잉여물이 많이 나왔고 생산량 증가니까 잉여물 많이 나왔고 그 잉여물 가지고 지금 교환행위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왜?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돼요. 자본주의의 싹이 지금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렇게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100년 뒤, 200년 뒤 모습들로 그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는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상행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뭐 홈쇼핑의 탄생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듯이 100년, 2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의 모습을 또 그런 식으로 또 기록해 낼 겁니다. 네, 그게 역사입니다. 자, 수공업. 조선 전기는 역시 수공업조차 발달이 안 되겠죠. 왜냐면 물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만 만들면 돼요. 자, 그러니까 관영 수공업.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드는 장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만드는 관영 수공업이 발달했고요. 과업도 마찬가지야. 뭐 연료 뭐 그냥 뭐 필요로 뭐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영 광업. 그런데 말이죠. 16세기 경이 되면요. 이게 관영이 이루어지려면 앞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역체계가 움직여야 돼요, 지금. 그죠?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요역을 통해가지고 물건도 만들게 하고 광물도 캐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역체계가 어떻게 돼요? 16세기 되면서 점점. 군역에 요역하는 사람들 안 간다 그랬죠? 안 가니까 지금 이 수공업과 광업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이게요. 바로 부역제의 해이 현상. 부역의 해이 현상. 사람들이 포대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제 관영 수공업은 이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되면요. 이제 민영 수공업. 네,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고 있고 이 상인들 있잖아요. 이 상인들이 지금 돈이 많아.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수공업자들한테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자, 미리 돈 주고 홈이 100개 만들어 줘.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걸 뭐냐면 미리 선자, 미리 돈을 주고 지금을 대불하고 대신 내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고 그래요. 선대제. 이거 여러분 요즘도 있어요. 예, 상인 상업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잖아요. 왜 마트에 가시면은 왜 마트 상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대량으로 물건 만들도록 해가지고 마트에서 그걸 이제 자기네 그 PPL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선대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선대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이 수공업자들이 아무래도 마트에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물건을 만들면은 물건 만든 사람들은 좀 이직이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트로부터 독립하겠죠. 독립해서 자체 상표를 갖고 물건을 내면 좀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수공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독립수공업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광업에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민영광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냐면 설점수세제. 라고 해서 광산을 먼저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하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광산 설치해. 그러니까 많이 캐?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국가에서 금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채굴하는 잠체가 성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덕대의 등장이에요. 덕대는 뭐냐면요. 보세요. 자, 이 상인들 지금 돈 많다고 그랬죠. 상인들의 자본을 끌어들여요. 끌어들인 다음에 이 모내기법에서 여러분들 이 농민층 분화하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1명은 광작경에 돈 많이 벌고 있죠. 나머지 4명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떨어져 나와가지고 임노동자 된다고 그랬죠. 그 임노 어디로 가야 돼? 이 임노동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덕대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상인들로부터 돈 끌어들여가지고 이 농민들, 토지로 떨어져 나온 이 농민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광산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노동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자본을 끌어들여서 경영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전문 경영인. 그죠? 전문 경영인 CEO. 예.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과 유사한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지금 마구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덕대란 키워드, 선대제란 키워드, 그리고 사상이란 키워드, 그다음에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 광작이란 키워드,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다 조선 후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모습들로 지금 향하는 그런 결정적 키워드들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색깔 지금 칠하는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조선 전기만 해도 성리학적 경제관에 입각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좀 전략의 어떤 검략에 뭔가 이 수공업이나 상업 이런 것들이 활발히 돌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조선 후기 와서는요, 모내기법의 일반을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환 행위들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여러 변화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뭐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모습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조선 후기 자본주의 싹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변화하는 조선 후기 모습 살펴봤고요. 사회도 변해요, 여러분들. 일단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사회에서도 역시 뭐 싹싹싹싹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